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부처 6곳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기존 장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곳으로 후임은 실무형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영계,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자기 정치를 위해 나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어 오늘도 이 의원의 탈당을 옹호하며 합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법인카드 사용자로 지목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2021년에 이어 또다시 요소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일시적 요소 수요 긴장 때문이라며 3개월분의 재고량이 있어서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정 쇄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점이 인사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수석을 전원 교체한 데 이어 오늘은 부처 장관 6명을 교체했거든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빠진 자리를 관료나 학계 등 전문가 출신 인사들로 채운 건데 절반이 여성입니다. 먼저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개각에 포함된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등 모두 6곳입니다. 모두 기존 장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곳으로 후임은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국토교통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는 1970년생으로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젊은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6곳 가운데 절반은 여성 후보자로 꾸려졌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개각 배경과 관련해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기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한 차례 더 개각 발표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산업통상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교체된 6개 부처 장관들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모두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여당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만큼 인지도 높은 장관을 총동원해서 총선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으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이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개각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를 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수 통합과 외연 확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보수의 통합, 그다음 중도로의 확장, 기본 방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역할을 이준석 전 대표와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험지 출마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이자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장동 저격수 원장관이 나가면 이 대표가 전국 선거를 돕지 못하고 계양에 발이 묶일 거란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지만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분당을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내에선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두 사람이 분당보다 야권세가 강한 곳에서 뛰어주길 바라는 분위기인데 5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차지인 수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학창 시절을 보낸 서울 서초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현역인 박성중 의원 지역구인데다 강남 3구에 해당하는 만큼 보다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2기 내각의 특징,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개각에서 정부 관련 출신이나 비정치인 전문가가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 사실 뭐 거의 다 그랬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개각의 대상자들 보면 공통점이 있죠. 바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이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 출신이란 점입니다.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네. 이들의 이 빈자리를 채우는 개각인 만큼 또 총선에 나갈 정치인 출신을 넣을 수는 없고 네.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들이 이렇게 전진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여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5명 교체했지만 여성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여성 인사 비율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네. 6명의 장관을 교체한 것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지만 그 절반을 이렇게 여성으로 채운 것도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이 되면 전체 19개 부처 중에 5곳에서 여성 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별뿐만이 아닙니다. 출신 지역도 그렇고 연령대도 다양해졌어요. 맞습니다. 기존 1기 내각에서는 이 서우남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비중이 유난히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번 개각에선 일단 이 서울대 출신 단 한 명뿐입니다. 이 출신 지역 안배도 살펴보면요. 서울 지역 출신 후보자 3명, 부산과 경남, 제주 출신이 각각 1명씩 자리했습니다. 이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1970년생으로 가장 젊은 후보자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출신과 연령 또 성별 등을 다양성을 중시한 인사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빠진 인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방통위원장 인사 얘기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현재 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될 가능성 가장 높은데요. 김 위원장은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됐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하지만 검사 출신이라서 야당에서 반발하는 점 등을 의식해 인사 검증과 인선 타이밍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선을 앞둔 방통위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동관 전 위원장 정도의 무게감과 네트워크를 가진 언론인 출신이 더 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네. 이 때문에 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부처 장관과 공석인 국정원장 인사도 업무 공백 막기 위해서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날 중하순쯤에 추가 개각이 단행될 전망입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하고 또 이어서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실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장관 후보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야당에서는요, 이 총선용 개각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도대체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 운영과 경제 민생엔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네, 하지만 여당에서는 국민의 몫인 평가라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후보자들 모두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네, 먼저 추경호 기재부 장관 자리에 내정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1년 반 넘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상우 전 LH 사장은 국토부에서 30년 넘게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 베테랑인데요. 이번 전면 개각을 통해서 윤 정부 경제정책과 3대 개혁 과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에 희생한 최후 통첩에도 당 지도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거부당한 거죠. 심지어 혁신위는 안건을 당에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당 지도부는 보고된 게 없다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혁신위가 빈손 해체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 혁신위가 마지막 카드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대신할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할 것, 그러니까 강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주류 희생 요구안을 공식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희생 요구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의 보고가 당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위 때문에
짧게만 한 말씀만. 짧게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왜 말씀드렸는데 뭐 또 똑같은 말 반복하나요? 안건 상정 불발을 두고도 혁신위가 적극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당에서 안건들을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7일 최고위 안건 상정을 재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당 내에서도 혁신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뇨한 혁신위가 이야기한 영남스타 불출마나 험지 출마. 김기현 대표가 자신만 던지면 됩니다. 하지만 혁신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과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 관련 기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조기 해체와 함께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강수를 둘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돼서 버틸 수 없다면서 탈당했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나갔다는 등 이 의원의 행보에 의심 섞인 비판을 이어가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또 완전 정반대입니다. 김기현 대표까지 옹호에 나서며 그야말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의원이 MBN에 나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상민 의원 탈당 뒤 열린 첫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나요? 의외이시겠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탈당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인데 개별 의원들은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잘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천 불이익을 우려한 탈당이라고 깎아내리거나 국회의장직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버렸다며 탈당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에 진짜 목매달렸으면 민주당에 그대로 하고 탈당할 이유가 없죠. 민심이 어긋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이 의원 탈당 직후 뜻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아직까지는 숙고하겠다며 이낙연 전 대표 등과 접촉하며 신당행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합 비례정당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위성정당이 될 곳들로부터 연락이 왔다고도 했는데 이는 사실상 지난 선거 때와 똑같이 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약속 파기를 선언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합 비례정당 창당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개혁연합신당 등과 연대해 여당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여러 갈래도 있고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며 위성정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대 대상으로 꼽힙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윤석열 퇴진당까지 거론하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을 빨리 탄핵시켜서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비명계는 물론 친명계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있지 않겠냐면서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법인카드 사용자로 지목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보낸 검찰은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 매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카드 의혹은 전 경기도 공무원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서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달 검찰에 출석한 조 씨는 오는 24일에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서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자료 분석을 끝낸 뒤 검찰은 김혜경 씨를 불러 법인카드 관련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순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말 전해드렸는데 이 의혹을 제보한 전 공무원이 오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책을 썼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이 의혹을 폭로한 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고 이 대표 역시 이를 묵인했다고 지난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후 폭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국민의힘 주최로 북콘서트까지 열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조 씨는 개인의 힘이 아닌 국민 모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속 먹기도 하고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곤란스럽겠어요. 네, 맞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몸통이라고 주장했었죠. 네. 이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하긴 대북 송금 의혹에서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또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현 정부의 실정에도 반사이익을 못 받는지 민주당이 스스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민주주의 문제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전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급기야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7시 상황에 따르면 7천 명이 넘는 당원들이 동의를 한 상태인데요.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 때가 되면 말하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당 창당 말씀을 하시니까 말인데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 총선에 참여할 후보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이 전 대표는 인터넷을 통해 예비당원 연락망을 구축했는데 현재는 5만 5천 명이 여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인터넷을 통해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 참여할 후보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양식을 보면요. 관심 있는 지역구를 포함해 직업과 학력, 과거 공직선거 출마 경험 등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현재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변하지 않으면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한 발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돈 봉투 의혹으로 소환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자신은 돈 봉투가 오간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죠.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지목된 스폰서 사업가가 돈을 보낸 뒤 송 전 대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왔다. 송 전 대표와는 20년 이상 알고 지내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돈 봉투가 간 걸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 돈 봉투 자금을 제공한 걸로 알려진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가 법정에서 자금 전달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사업가 김모 씨는 친구인 송 전 대표를 돕기 위해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렸고 현금 5천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캠프 사무실을 찾았고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당시 자금 조성 사실을 부인하던 것과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전 모릅니다. 김 씨는 송 전 대표도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뒤 캠프 해단식에서 김 씨에게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김 씨는 증언했습니다. 반면 이번 주 검찰 소환을 앞둔 송 전 대표는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나를 얼거매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걸 얼거매려해도 법조계에서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의 진술이 송 전 대표를 향하고 있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지난해 말 정확히는 12월 30일 밤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미확인 비행물체 기억하십니까? 모의 위성을 실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였는데 오늘은 여기에 실제 위성을 탑재한 3차 발사를 실시했고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성공한 건 남의 나라 로켓에 우리 위성을 올려서 쏘아 올린 거고 오늘은 우리 로켓에 우리 민간 위성을 올려서 보낸 겁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남쪽 4km 해상의 바지선에서 발사체가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 군과 민간 기업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해 만든 고체 추진 발사체가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체에 실린 해상도 1m급 무게 약 100kg 위성은 우주 궤도에 진입한 뒤 1시간 45분 만에 첫 교신이 이뤄졌습니다. 오후 5시 38분엔 지상관제센터와 쌍방 교신까지 성공했습니다. 1, 2차 발사 땐 모의 위성을 탑재해 2에서 4단 추진체를 시험했는데 이번 발사는 실제 위성을 탑재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한 1단 추진체를 시험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보다 저장이 쉽고 낮은 비용으로 빠른 발사가 가능해 저궤도용 정찰 위성에 적합합니다. 4단짜리 발사체에 탑재한 500에서 700kg 위성을 궤도에 올린 뒤 1.5톤까지 위성 무게를 늘리는 게 군 당국의 최종 목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발사체로도 또 우리가 필요한 위성들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인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 확보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국내 방산 업체를 해킹해 레이더 등 주요 기술을 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빼간 기술만 1.2TB, 영화 230편 이상 분량인데 83번이나 해킹을 당하고도 관련 업체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돈도 갈취해갔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의 중요 기술 자료를 빼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명으로 임대한 국내 서버를 통해 83차례에 걸쳐 방산업체를 해킹했습니다. 이들이 빼간 건 레이저 대공무게 관련 등 1.2TB 분량의 중요 기술 정보로 풀 HD급 영화 230편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안다리엘의 근거지가 북한 최고층 건물인 류경 호텔이 있는 평양 류경동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찰이 피해 사실을 통보했을 때까지도 해킹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수준이 빠른 속도로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안다리엘은 또 일부 업체 서버에 바이러스의 일종인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뒤
시스템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 4억 7천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트코인 중 일부는 한 외국인 여성의 계좌를 거쳐 중국 은행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금 세탁을 통해 북한으로 범죄 수익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 외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중국이 또 요소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중단에 정치적인 배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당장 물론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요소 수급이 불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게 될까 우려도 큽니다.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하겠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인 겁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소식이 전해졌지만 일선 주유소에서는 아직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재작년 요소 대란을 의식한 듯 주문량은 늘고 있습니다.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자꾸 이제 매입 가격이 높아지니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차량용 요소의 수출을 보류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중 한국 대사관은 곧바로 중국 유관부처에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당장 재고 물량이 3개월치 이상이라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관련 업계와 함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축이나 기업의 재고 물량이 그때보다는 확실히 더 많고요. 그다음에 민간과 기업, 정부 사이에 어떤 얼라이언스, 연합체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불안해 내년 1분기까지도 요소 수출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반복되는 중국발 리스크를 낮추려면 현재 90% 이상인 중국산 산업용 요소 수입 비중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요소의 자체 생산이나 대체 수입선 확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달리던 119 구급차에서 30대 임신부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산통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아기는 물론 산모도 건강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 차 안에서는 만삭의 임신부가 진통을 호소합니다. 구급차가 향하는 곳은 25km 떨어진 청주의 한 산부인과. 절반도 못 갔는데 진통 간격은 더욱 짧아져만 갑니다. 급기야 구급대원들이 응급 분만을 준비합니다. 탑승한 지 15분, 구급차에서는 남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1, 2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는 상황이었고요. 계속 이제 산모분이 아기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충북 진천에서 사는 30대 임신부는 양수가 터지면서 분만통이 시작되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은 침착하게 의사와 통화하며 산모의 출산을 유도했습니다. 아기와 산모는 건강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되게 옆에 계셔가지고 되게 마음의 안도감도 들었고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아이랑 저랑 모두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모 가족은 119 구급대원들에게 생명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학교 폭력은 신고해도 입증이 어렵다는 말 현장에서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라며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을 유죄로 이끌어내는데 2년 5개월이 걸린 부모가 있거든요. 속앓이를 하며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야 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직접 밝혀내야 했던 피해자를 강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한 학생이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히는가 하면 벤치에 눕혀져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3년여 전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동급생 등 4명에게서 허위 성추행 자백을 강요받으며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CCTV 영상을 본 경찰은 당시 동급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경찰 조사 자료를 끈질기게 살핀 끝에 녹음 파일에서 폭행 정황 근거를 찾았습니다.
나가 잡으려고 했잖아. 언제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A군 측은 즉각 이의를 신청했고 뒤늦게 A군을 때린 동급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처벌을 받기까지 2년 5개월 동안 A군 측은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보고 또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아이 혼자서 덩그러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특히 경찰 수사가 아쉬웠다고 토로합니다. 부실 수사는 맞죠. 제대로 판단은 안 한 건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시고 이제 혐의가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다 잡아내고 그런 게 맞죠. 당시 수사를 한 서초경찰서 측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과 이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심각한 수준의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자의적이거나 아니란 건 아닌지 피해자 중심에서 조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가전제품부터 술, 컵라면, 하다못해 쓰레기까지 없는 게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철 유실물 센터입니다. 비싼 물건부터 아예 마음먹고 일부러 버린 건가 싶을 정도의 의외의 유실물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안 찾는 걸까요? 못 찾는 걸까요?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 유실물 센터입니다. 믹서기와 살균기 등 당장 사용해도 될 법한 소형 가전부터 컵라면, 와인, 그리고 우산까지 한가득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못 찾고 몇 달째 보관된 물품이 이곳에만 5,600점이 넘습니다. 지하철 유실물은 매년 늘어 지난 10월까지 접수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수치에 육박합니다. 특히 시장이나 기차역이 있는 서울 중구와 용산구, 영등포구에서 유실물이 가장 많은데 10개 가운데 6개만 주인이 찾아갑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차한 역의 역명과 그다음에 승하차한 정확한 시간 그리고 승하차한 그 번호가 있어요. 칸의 번호를 알고 계시면 더 찾기 쉬우십니다. 문제는 헌옷 다발이나 소방 설비, 목발, 실습용 마네킹, 가발 같은 폐기물이 사실상 지하철에 버려지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거나 하는데 드는 비용도 감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두고 가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심리도 여기에 작용합니다. 생활 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얌체 시민의식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전 총조 씨의 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서 총 32명, 피해 금액은 3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씨의 전 연인 남현희 씨는 최근 전 씨에게서 받은 물건 40억 점을 추가 제출했고 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총조 씨.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 씨는 수감 중 언론에 보낸 편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사기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 씨를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자 9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36억 9천만 원으로 전 씨 송치 당시 알려진 피해액보다 8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전 씨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도 지난 1일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달 3일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이미 제출했는데 1억 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 귀금속 44점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대기업들이 연말 정기 인사가 한창이죠.
글로벌 경기 악화 속에 젊은 임원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SK그룹도 최고 경영진들의 대거 사퇴로 대규모 인적 쇄신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IT 수요 악화로 긴 불황의 연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규모만 10조 원에 달합니다. 출범 이후 줄곧 적자인 배터리 업체 SK온도 전기차 시장 침체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 같은 그룹 위기 상황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다가올 정기 인사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마켓이 쪼개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상대하지 않았던 이제 시장을 상대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그만 시장도 직접 가셔야 되고. 우선 그룹 내 최고 경영진인 부회장급 4인이 일선에서 물러나며 본격적인 세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룹 내 2인자인 SK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자리는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이 거론됩니다. 최창원 부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평소 최태원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태원 회장의 자녀들이 아직 그룹 내 지분이 없고 나이가 어린 만큼 친척 경영을 통해 최창원 부회장을 전면에 내세울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자금률 향상 등 불확실한 시장 여건이 차기 경영 수장들에게도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중동 지역에 군함을 보내놓은 상태죠. 이 군함과 상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멘 반군은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미군이 공격을 받았으니 미국이 움직일까요? 그동안은 중동 내전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꺼려왔었는데 말이죠.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해군 구축함 카니오와 상선 여러 척이 홍해상에서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피격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약 5시간 동안 공격이 이어졌고 카니오가 공격받으면서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예멘 시아파 무장단체 후티는 이스라엘 선박 2척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مستمرة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من الملاحة في 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حتى يتوقف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إخواننا الصامدين في قطاع غزة. 하지만 후티 반군 발표에 대해 이스라엘은 공격받은 선박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피격 발표와 후티 반군의 공격이 같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을 공격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동안 예멘 내전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꺼렸던 중동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이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를 열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섰는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최근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우상화 작업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딸의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거라 이거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고를 듣다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습니다. 직접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모든 어머니들이 바친 헌신과 희생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자양분이자 사회주의 대가정을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김 위원장 집권 첫 해인 2012년 4차 대회 이후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가 소집된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의 후계 구도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여성 인권이 낮고 가부장적인 사회 북한에서 어머니의 위상을 높여 김주애를 여성 지도자로 부각하는 겁니다. 엄마가 북한에서 천시받는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어머니대를 개최했다는 건 최근 김주의 투입이 샛별, 이 후계구도 가속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축하 행사에서도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이라 부르며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 등산객 11명이 분화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12명이 실종된 상태. 하지만 아직도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수색도 쉽지 않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와 화산재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산재는 최고 3km 높이까지 치솟았고 하늘을 뒤덮으며 햇빛마저 가렸습니다. 인근 마을의 집과 자동차, 농작물은 온통 화산재로 뒤덮였고 바닥을 닦아보면 회색재가 묻어납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2시 54분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마라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고립된 등산객 75명 중 49명은 대피했지만 11명은 결국 분화구 근처에서 숨졌습니다. Gabungan sudah berhasil menemukan 3 orang selamat dan 11 orang dalam keadaan MAC Delta dan saat ini lagi proses evakuasi dari puncak ke bawah. 분화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구조당국은 실종된 1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Jadi berangkainya hari Sabtu. Jadi ya mendakinya jadi lambe turun kayaknya terjebak lalu ketemu sampai sekarang.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고 활동 중인 화산만 120여 개에 이릅니다. 이웃 국가인 필리핀에서도 지난 2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규모 6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엔 방한을 위해 털신과 부츠, 장갑 많이 착용하시죠. 하지만 따뜻하라고 했다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좀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 방한 신발을 즐겨 신는다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새끼 발톱이 눈에 띄게 변형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방한 신발을 주로 신으니까 안에 하루 종일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두꺼운 신발을 신고. 보통 건조한 겨울에는 방심하기 쉽지만 방한용품 사용으로도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무좀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양말과 부츠, 장갑 등을 장시간 착용하면 땀이 차고 통풍이 되지 않아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좀이 생기면 손발톱 표면이 거칠어지고 갈라지며 하얗게 부스러지거나 변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발이 잦고 감염 부위가 넓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져 증상이 있을 때에는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무좀이 의심되시면 빨리 정확하게 진단을. 전문가들은 감염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장갑이나 부츠 등을 착용해야 한다면 자주 벗어 환기를 시키고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신발로 갈아 신으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올 초 집값이 언제 급락했다 했나 싶을 정도로 살아나더니 최근엔 분위기가 다시 또 완전히 식었죠.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3%대로 역대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아파트 100채 중에 3채만 거래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만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체 9,500여 세대 중 800채가 넘는 집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 꾸준히 쌓이고 있지만 지난달 매매 건수는 한 자릿수대에 그쳤습니다. 11월에 가격 좀 빠져서 좀 됐어요. 아니 아마 2-3개 정도니까 된 것도 아니죠. 대단지나 신축 아파트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입지가 안 좋은 구축 아파트는 말 그대로 거래가 씨가 말랐습니다. 실제 아파트 거래 빈도를 나타내는 매매 거래 회전율은 올해 3.04%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세는 줄었지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제시 가격은 높아
양측 간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철 거래 비수기가 도래했고 또 금리 인하 시점 이전까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가격의 고점 인식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매매 회전율은 2006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고 구세군의 거리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훈훈한 기부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내가 한 기부가 제대로 쓰이는 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될 텐데 이건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6년째 노숙인 센터를 찾는 윤경석 씨. 윤 씨에게 이곳은 영하의 추위 속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몸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자주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피 있으니까 커피도 빼먹고 여기서 이제 아침하고 점심 이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침낭도 받고 그리고 저 내복 따뜻하게 받고 해가지고. 하지만 센터 측은 운영에 쓰이는 기부금이 줄어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모이는 금액을 막 돈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더 좋은 질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제 스스로가 타협해야 되는 순간들이. 구세군의 자선 냄비 모금이 시작됐고 광화문 광장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며 본격적인 연말 모금 행사가 시작됐지만 기부 참여율은 해마다 감소세입니다. 시민들은 기부단체를 믿지 못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불투명하고 후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디다 쓰여지는지 그리고 저도 이걸 과연 해야 되는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했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약자들한테 필요한 곳에 가는지 그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의심스럽고. 전문가들은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모금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본인의 모금액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의 동기를 자극하고 그럴 수 있는 방식의 좀 다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운 날씨와 함께 얼어붙은 기부 문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다음 주 진행하고 17일에는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의협회장은 총궐기대회까지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 동안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LH로 국한된 토지 임대부 주택 전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고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불량배들한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늘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줄을 놓으면 내가 질 거라면서 어느 한쪽도 줄을 놓지 않습니다. 진짜 도울 마음이 있다면 줄을 놓고 아이를 구하러 가야죠. 내가 지는 것보다 국민이 다치는 게 더 큰 걱정이어야 그게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아기를 반으로 찢어 두 엄마에게 나눠주라 하는 솔로몬 왕 앞에서 진짜 엄마가 아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국민이 불안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랐을 때 여야가 내놓은 반응입니다. 깡통 전세,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랐을 때 여야가 앞다퉈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여야를 기다리는 안건은 438건이나 됩니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대신 여야는 다른 일로 바쁩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로 한 달 가까이 이어온 국회 탄핵 정국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쌍특검 정국이 다시 시작될 판이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통위원장도 중요하고 비리가 있다면 저기 윗분도 성역 없이 수사를 받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줄다리기 하느라 당장 급하다는 국민은 버려두겠다고요. 그럼 줄다리기를 이어갈 이들을 뽑기 위한 내년도 선거구는 확정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말입니다. 왜냐고요? 자기들한테 뭐가 유리할까 따지느라 바쁘거든요. 혹 이렇게 해서 지면 어쩌지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국민을 위해 일하지도 않고 결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고 재고. 물론 자기들끼리 줄다리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만 하고 국민보다 줄다리기를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을 압니다. 줄을 끝까지 쥐고 있다가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것과 줄을 놓고 줄다리기에서 지는 대신 국민을 살리는 것. 뭐가 정답일까요? 몰라서 그러면 이해는 되죠. 알면서도 그러면 그건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말로만 민생 타령이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미드필더 이순민이 프로축구 시상식 무대에서 래퍼 위로로 변신했습니다. 인기 래퍼 덕화연 못지않은 화려한 랩 실력을 뽐낸 이순민, 아니 래퍼 위로. K리그 베스트 11에 뽑힌 축구 실력만큼 랩 실력도 대단하네요.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9.4도까지 올라서는데요. 이번 주 내내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낮 동안 11도 예상되면서 평년보다도 오늘보다도 온화하겠습니다. 단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먼지가 쌓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종일, 그 밖의 중부지방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2도, 대전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4도, 부산 1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